아포피스라고 하는 소행성인데요. 소행성은 궤도를 보니까 2029년 4월경에 지구에서 3만 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나갈 걸로 보입니다. 3만 킬로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냐면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리를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인공위성들 중에 일부가 피해를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라는 채널을 통해서 천문학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은하지나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은하들의 충돌을 연구하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사례가 이제 바로 공룡을 멸망시킨 운석이죠. 공룡을 멸망시켰던 운석 충돌의 흔적은 지금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유카탄 반도에 가면 있습니다. 커다란 바다에 반쯤 잠겨있는 크레이터를 축슬루브 크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크레이터를 통해서 과거 거대한 운석이 충돌했고 그 결과 커다란 재앙이 벌어졌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지질학적인 패턴을 보니까 운석이 충돌하는 그 주기가 있어요. 대략 2억 5천만 년에 한 번꼴로 지구 전역을 멸망시킬 만한 큰 파괴력이 있는 운석이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떨어진 큰 파괴력의 운석이 공룡 선배님들을 멸망시켰던 6,500만 년 전의 충돌이니까 아직은 쿨타임이 좀 많이 남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1908년도 당시 러시아의 숲 한가운데 떨어진 운석입니다. 당시에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운석이 떨어지다가 너무나 높은 열과 그 마찰로 인해서 땅에 떨어지면서 크레이터를 남긴 게 아니라 공중에서 그냥 분해돼 버렸습니다. 당시에 이게 무기 연구를 한 거다, 아니 뭐 UFO가 공격한 거다, 이런 굉장히 많은 음모론이 있었는데,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성 조각이나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다가 공중 폭발한 걸로 보여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나 파괴력이 세서 사방으로 숲에 있던 나무가 둥글게 다 휘어져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전역이 텅 비어 있고요.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면 정말 그 커다란 나무 기둥들이 다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누워서 마치 무슨 그 IMAX 극장 의자 누워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좀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소치 동계올림픽 하기 직전에 첼라빈스크란 지역에 떨어진 운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CCTV도 많고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던 시절이어가지고 이 운석이 떨어지는 광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다행히도 엄청 위험한 운석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밝게 떨어지면서 많은 그 주민분들한테 목격이 되었고, 당시 러시아가 이 운석 조각을 동계올림픽 메달에다가 조금씩 넣어가지고 메달을 수여하게 됐었습니다. 운석은 물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운석은 매년 한 10대 개 정도로 계속 세계 전역에 떨어지고 있는데, 다만 파괴력이 있는 운석은 굉장히 간헐적으로 떨어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운석들은 돌멩이 수준, 다 타고 남은 돌멩이 조각들 정도가 떨어지는 거라서 최근에 있었던 파괴력이 있는 운석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포피스라고 하는 소행성인데요. 소행성은 궤도를 보니까 2029년쯤 됐을 때 굉장히 가까이 접근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 소행성이 워낙 작아서 지름이 한 200m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작아서 정밀 관측이 되게 까다로워요. 매번 관측을 새로 할 때마다 예정 궤적이 계속 바뀌긴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결과에 따르면 직접 부딪히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2029년 4월경에 지구에서 3만 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나갈 걸로 보입니다. 3만 킬로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냐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거든요.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리를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만 킬로미터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GPS 위성들이 도는 궤도와 거의 가까워요.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는 궤도에 근접하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지구에 곧바로 부딪히진 않겠지만 인공위성들 중에 일부가 피해를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부시면서 가진 않는데 소행성이 지나가면서 소행성의 중력이 있으니까 예쁘게 지구 주변을 잘 돌고 있던 인공위성의 일부의 궤도가 틀어지고 지구를 벗어난다거나 그러한 사고는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날씨만 도와준다면 충분히 육안 관측은 가능한 소행성이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외상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소행성이 딱 지나가는 그날 그 소행성이 지나가는 방향에 놓여 있는 국가에서만 볼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반대쪽 반구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소행성이 지구 반대편을 지나가고 있을 테니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향후 100년 안에 지구를 위협할 만한 소행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아포피스보다 훨씬 멀리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잠정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 먼 미래 지구와 궤도가 겹치면서 지구를 위협할 것으로 추정되는 애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지구 근접 천체, Near Earth Object라고 불러서 NEO라고 부르는데, 이 NEO들은 현재까지 3만 개가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물론 대부분의 우주 쓰레기들은 사용이 다 끝난 탐사선들이나 어떤 그 파편들은 지구 대기권으로 추락하면서 다 타버립니다.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점점 발사체도 크기가 커지고 로봇들도 크기가 커지고 있죠. 한 번에 대기권으로 추락시켜서 처리
처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남아있는 파편들이 계속 지구 주변을 돌면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죠. 주차장이 주기적으로 비어져야 새로운 탐사선들도 주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계속 버려진 차들이 자리를 안 빼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자리가 부족해지고 새로 올릴 때마다 이제 다른 탐사 로봇들과의 어떤 빈 자리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인공위성들은 모두 수명이 있습니다. 원래 인공위성들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 있긴 하지만 아주 높이 올라가도 대기권 일부가 퍼져 있거든요. 그 대기와의 마찰을 받으면서 서서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느려진 속도를 보충하기 위해서 연료가 들어가게 되고 수시로 그걸 분사하면서 궤도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이 연료가 모두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우주 공간에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최근까지 우주 쓰레기를 딱히 고민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그냥 태워서 버리면 됐었거든요. 그러면 지구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딱히 우주 공간에 남는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우주 발사가 잦아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민간 발사들까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주 쓰레기가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단순하게 처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요. 회수해서 지구로 갖고 오는 방식이 있고 아예 가지고 더 멀리 도망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방식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냐면 아주 커다란 전자석을 달고 가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어쨌든 대부분의 우주 발사체 쓰레기는 다 쇠조각이니까 그 전자석으로 쇠조각을 모아서 그 자석을 통째로 들고 지구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회수를 하는 방식도 시도를 했었고 또 최근에 다른 그 유럽에서는 커다란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물로 우주 쓰레기를 포획해서 정리하는 약간 그 영화 승리호에 나오는 우주 쓰레기 청소처럼 이제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사실 이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리면 그 중국에서 로켓을 쏴가지고 그 미사일로 인공위성을 타격하는 그 무기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발생한 파편이 순식간에 지구 주변을 덮으면서 계속 다른 파편을 만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파편 하나가 다른 것들을 부수면서 그 우주 쓰레기 개수를 늘리는 이러한 문제를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벌어진 적이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또 한 번은 유럽의 인공위성과 러시아의 인공위성이 실제로 부딪힐 뻔했던 그런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사건들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고 심지어 또 최근에는 민가 근처나 땅 위로 파편 몇 개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위험할 뻔했던 사고가 있기도 했었어요. 조만간 우리가 이런 우주 쓰레기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면 이제 우주 쓰레기 관련된 보험도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주 쓰레기는 결국에 인간들, 특히 과거의 인간들이 딱히 미래를 크게 고민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주 개발을 했던 그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피해를 우리 지금 세대가 이제 받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에서야 그 문제를 깨닫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조금 더 환경 친화적으로 우주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지구뿐만 아니라 화성 같은 다른 행성에도 쓰레기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우주 넓으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지 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아무리 우주가 넓다 한들 인간에게 허락된 공간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얼마나 영리하게 우주를 써야 할지를 이제 좀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주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우주에 살고 있죠. 우리는 넓은 우주에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발 붙이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즐기려면 딱 한 가지의 노력만 필요해요. 고개를 드는 겁니다. 사실 고개만 들어도 바로 그 순간 우린 지구 바깥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연구실에서 퇴근을 늦게 하다 보면 새벽에 서울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서울도 굉장히 눈부시게 밝은 도시이지만 그래도 나름 날씨가 좋으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집으로 돌아갈 때 별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발로 밟고 있는 이 지구는 둥근 공 모양이다. 그러면 지구를 뚫고 반대편으로 가면 거기 역시 넓은 우주가 펼쳐져 있겠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타고 있는 지구의 부유감이 느껴집니다. 뭔가 두둥실 떠있는 그런 지구의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주를 너무 넓게 멀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우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가깝게 우주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